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은요. 첫 번째로 우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헝다 사태가 이제 불거졌을 때였죠. 네네. 미 연준이 중국 탓을 했잖아요. 네. 중국 때문이다. 뭐 중국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입장을 좀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그 헝다 사태가 처음 났을 때 파월 의장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 중국 내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세계 경제에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리만 사태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입장을 바꿔서 연준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 반기마다 6개월마다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헝다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헝다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 미국 통화체제가 위험을 받을 수가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이나 이 교육 체계에서 전 세계와 얽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게 사실은 금융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헝다 사태로 인해서 금융권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이게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적인 어떤 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현재 헝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국의 이 부동산 업계의 문제가 어디까지 지금 번지는지 이걸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침체로 또 중국의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국제금융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 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4.9%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 전체로 8%를 기록하려 그러면은 4분기에 3.7% 이상 기록하면 일단은 8% 기록을 하게 됩니다. 1분기에 18.3%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국제금융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3% 정도밖에 안 되거나 3%에도 미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가 하면은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헝다 사태에다가 중국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논리 그리고 또 이 임대주택 위주로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거다라고 네.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듯이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이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걸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입니다. 이게 네. 지금은 한 30%쯤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0%씩이나 높아진 부동산 산업이 침체하게 되면은 아무런 다른 산업이 이걸 대신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 경제는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5%가 아닌 3%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될 거고 부동산을 대체할 아무런 다른 산업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3%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근로자들의 20%가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최근에 실제로 그 직원을 한 4만 명 정도 데리고 있는 부동산 기업 센타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하이하고 선전에 있는 직원들 1,000명을 갖다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이게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줄 걸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 전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방 정부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세금이 지방 정부로 돌아가는 세금이 얼마 없습니다. 네. 다 중앙 정부로 집중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방 정부는 결국 지금 현재 땅을 팔아서 사용권을 파는 거죠. 네. 땅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을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020년에 땅을 판 지방 정부의 수익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게 지방 정부의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이게 37%였는데 2020년에는 84%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땅 사용권을 팔아서 얻은 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땅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도시 주변의 땅들은 팔릴 거다. 근데 지방 정부들 다른 뭐 좀 멀리 있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땅이 안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걸 보면은 이 중국의 지방 정부의 이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의 5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GDP가 지금 대략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한 8조 달러 정도의 지방정부 부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가라앉게 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앞으로 장기간 적어도 5, 6년 동안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서 해외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을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TSMC를 갖다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언론들 그러니까 니케이 아시아 리뷰가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킨다는 겁니다. 법을 통해 가지고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5G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갖다가 확대해서 일본 내에다가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법을 고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곧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첫 번째 수혜 대상이 TSM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TSMC가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구마모토 현에다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의회 법안이 제출이 됐으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내년 착공 때 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TSMC는 일본 구마모토 현에다가 22나노에서 28나노급의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 법안의 첫 번째 수혜 대상자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TSMC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일본에 와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을 하되 그 반대급부로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생산을 하고 투자를 해달라. 그러니까 일정 부분 투자를 해달라. 우리가 지원금을 줄 테니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유사시에 증산에 협조해 달라라는 조항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증산해 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요즘처럼 어떤 반도체 수급난이 있을 때 자기 나라 안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증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내부에다가 반도체의 어떤 그 공급 사슬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이고 이런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비상사태도 충분히 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국 내 기업에게 돈을 줘서 또 지원을 하는 것, 근데 WTO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WTO는 보조금을 갖다가 위법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같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A라는 나라가 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더 싸게 만들어 가지고 B 나라에 네. 수출을 하게 되면 B 나라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보조금 지급은 이게 금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2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법안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설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 나가는지 볼 것이고 결국 어떤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이 WTO 규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 유인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지속될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